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박스피와 박스닥 원인과 해외 선물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업스러스트라고 해서 상단 저항을 맞고 돌파를 3번 정도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급락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혹시 최근 2-3개월 내에 있었던 지수의 고점 돌파 실패는 혹시 더 내려가는 건 아닐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저항 영역을 뚫고 상향 돌파를 했다가 기존 저항선 밑으로 돌고래처럼 뛰어 내려가는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을 깔끔하게 오늘은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의 종목의 상태는 이런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윗골이 달린 음봉이 길게 내려오면서 망치가 토르처럼 망치를 바닥에 꽂은 것처럼의 모양으로 아마 여러분의 종목의 대부분이 뭐 급등 테마 아니고서는 내려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망치가 긴 아래 이렇게 그림자가 지듯이 위에서 막대기를 꽂고 내려가는 이런 음봉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금요일 종가 혹은 목요일 종가 때 나왔던 나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위에 그림자가 길게 진다라는 것은 매도 세력이 맨 꼭지 고점까지 올라간 가격을 급하게 때려야만 할 만큼 큰 힘으로 내리쳤다. 그 뜻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내 종목이 이렇게 유성형이 돼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의 강좌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박스피, 박스닥의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9월 초순부터 계속해서 급락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10월 달도 2400선 뚫고 2550선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좀 무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원인의 가장 큰 이유의 대외적 원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독점적으로 하는 거라던가 과점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애플 주가도 좀 빠지고 신명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글도 좀 빠지고 아마존, 페이스북도 빠지는데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는 결국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시나리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81%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점이나 독점을 미국 민주당에서 강하게 얘기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한경도 이렇게 구글의 크롬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는 걸 보면은 데스크톱 점유율 94%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16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6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37.2%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독점으로 한 번은 지적을 받을 만도 한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같이 동반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대외적으로 뭔가 기술주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풍성치 못해서 우리도 그 영향을 작게 받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법인세율을 28%로 높인다는 것들이 물론 저번 주 IMF에서 전 세계적인 기조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28%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분석치를 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먹이면 현행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매기게 된다 그러면 현행 11%에서 21%로 10%만 증가하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주가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들은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섹터 전체 주당 순이익에 가장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원인데 14만 원 정도 잡아놨다면은 오히려 뭐 8만 원이나 7만 원, 9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언택트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쉬면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외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어느 당이 집권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추진한 정책의 효과, 그러니까 정말 이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그게 되는 애냐, 안 되는 애냐, 경기를 살렸냐, 못 살렸냐, 경제를 살렸냐, 못 살렸냐라는 정책의 효과와 대외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정책 효과, 대외 경제 상황, 기업 펀더멘털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사지 말고 살짝 대기를 타볼까? 라는 이런 대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소 경제 얘기하니까 수소가 거의 최대 비중인 것 같고 수소의 최대 비중은 풍력인 것 같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건 좀 다른 파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패널 비용이 82% 지금 세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풍력은 39% 세일 가격에, 해상 풍력은 29%의 세일된 가격으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상품들이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일되기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면 풍력하자, 뭐 해상 풍력하자 밀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죠. 왜 비쌀 때 하자고 하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재고가 많고 싸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밀어붙이면 풀어낸 돈,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 돈들로 뭔가 경제를 일으켜낼 수 있는 SOC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은 갖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소비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7%가 증가를 했고 단가가 싸니까 결국은 몇 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를 2026년, 2030년까지 밀어붙인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을 때 야, 이 신재생 파트는 뭐 바이든 거 아니냐, 그렇게 뭐 트럼프도 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가가 싸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쪽으로 밀어버리자 뭐 이런 식의 정책인데요. 이 정책의 효과, 만약에 풍력 발전기를 세웠는데 효과가 없으면 또 문제겠죠. 혹시 그리고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도 문제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외적인 경제 상황과 기업 펀더멘탈로 시장이 앞으로 가기는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신 게 뭐냐면 주식을 막 하시니까 이메일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리포트에서 목표 가격을 제시한 게 딱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까를 분석을 한 건 이거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뭐 위대한 경제학자가 분석한 걸 제가 좀 옮겨놨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목표 주가 산정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이 있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10,000원이고 10,000원이 뭐 40,000원까지 간다라고 목표 주가가 나왔다 치면 이거에 대한 정보 자체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리포트를 쓰는 그분이 탐방을 가서 우리가 모르는 결함을 있는 상태에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가치평가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EBITDA로 계산을 했든 DCF 모델로 계산을 했든 어쨌든 그 기업이 어떤 모델이 맞는 그거 선택한 것 자체부터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이 목표 주가를 뭐 10,000원이 20,000원 간다, 10,000원이 40,000원 간다 정해놨던 그 값이 실제로 수급이 오지 않아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수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지금 이 상황, 결국 어떻게 되는지 후반부까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가 정확하고 미래의 전망치가 정확해서 목표 주가가 10,000원이 20,000원 가는 게 정말 확실하다 하더라도 가치 평가 자체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0,000원짜리인데 앞으로 20,000원 정도까지 더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그 가치, 쟤는 알고 보니까 20,000원도 안 되는 사이즈 아니냐, 뭐 이렇게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분명히 연말까지 성장주 간다라고 얘기를 4, 5, 6, 7, 8, 9, 10 여러분들의 모든 전문적으로
저쪽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연말은 배당주다 이러면서 또 가치주, 뭐 배당주 이쪽으로 약간 틀은 전망들이 나오면서 방송 보시면서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맞는 말도 같고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 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도 결과물을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화가 10,000원짜리였는데 20,000원짜리 꼭 가려고 하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달란트, 내 내재 가치가 결과적으로 그 물건을 생산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평가는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보랑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정보와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정확하더라 하더라도 매수한 주식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게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분석가의 성장률의 전망은 아주 정확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사람인데 뭐 매해 뭐 2cm씩 자라나는 성장을 한다라는 성장의 율은 정확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돈을 지금 벌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장주 전체 가치에다가 평가를 조정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리포트 하나 단품을 보잖아요. 뭐 띵띵띵띵 종목. 근데 이 리포트가 지금 뭐 3분기에 실적이 좀 빠지고 영업이익도 빠지니까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 그 쓴 걸로만으로도 주가가 너무 과잉으로 빠지는 이유는 전체 섹터가 통으로 가치평가를 조정했는데, 이런 섹터가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 네, 이런 종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적자, 심각하게 7,800억씩 적자인 회사가 있고, 의외로 리츠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만회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뭐 SMYG, JYP도 분명히 YG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기 600억 벌었는데 나머지 엔터주들이 값이 빠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평가에 큰 조정이 왔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성장주 전체의 조정이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종목마다 전망은 정확할 수 있어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그 종목 왜 안 가지? 못하는 이유는 통째로 그 섹터 자체의 평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포트 단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1학년 1번 임주한데 저 혼자서 지금 뭔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사실 1학년 1반 임주화 1번 말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각각 개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더해서 이 섹터 나누기 인원수 빼면 이번에 평균은 여러분들이 체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오늘 해결해 드리려고 뒷부분 파트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주식의 가격, 뭐 주화가 주식이다. 그러면 저 주화의 가격, 수익 배수랑 성장주, 주화가 막 이제 1cm씩 2cm 성장할 수 있는 성장에 부여된 프리미엄은 자고 일어나도 갑자기 바뀌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을 때 스펙으로만 봤어서는 안에 있는 내재 가치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시장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 주와 함께 큰 매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하고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데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스펙하고요, 안에 얘가 퍼포먼스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가,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따지지 않는 것들은 보통 이익률, 배당, 주는지 안 주는지, 위험, 이자율. 기술적 분석가가 따지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가들은 가격의 움직임만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으로 10,000원짜리인데 20,000원 갈 수가 있어요. 가래라고 목표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10,000원, 11,000원 됐다가 15,000원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15,000원 됐다 16,000원 됐다가 이 가격의 움직임만 보는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필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다우 이론으로 분석하고 상대 강도로 분석하고, 상대 강도는 그러죠. 나랑 얘랑 뭐 1대1로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식의 상대 강도, 거래량 강도 이런 걸 볼 수 있고 도표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론도 되게 많은 슈퍼볼 이론, 다우의 개 1월 효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기법 부자들이 당장이 이론들이 많이 시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이론들을 다 대조해도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나기 힘들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면 어떻게 될지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주식에 대한 고민 있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고민, 무슨 기법 부자, 기법 이론, 뭐 지표, 뭐 강도, 뭐 게다가 뭐 기본적 분석에 무슨 뭐 재무제표, 뭐 PR, PBR, PS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선물 상품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인데요. 자, 방향성이 오르는 이유를 알기 전까지 차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아침 뉴스 6시 30분 이제 헤드라인 뉴스를 보게 됐을 때 오늘도 크루드 오일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미 그 전날 24시간 전에 유가는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스를 알기 전에 정보를 접하기 전에 차트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내용 컨텐츠는 하나도 보지 말고 기술적인 것만으로도 시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이 바로 해외 선물인데 골치 아프지 않은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시게 돼야 된다. 해외 선물. 정말 그 머리 아픈 주식이 아무래도 늘지 않는 그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 선물이라는 상품인데요. 특히 이렇게 박스피, 박스 닥에서는 굉장히 성능을 좋게 발휘를 합니다. 일단 주식보다 학습하기 쉽고 빠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2005년에 주식책을 냈었고 중간에 사업을 한 6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세금을 후드려 맞기 전까지만 해도 재무제표가 어떤 항목이 어떤 식으로 내 몸에 체득되는지 느낌이 안 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재고 없는 어떤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품이 뭘까를 하다가 결국엔 굉장히 메이저이면서도 끝판왕의 해외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외 선물을 제가 시작했을 때 주식이 갑자기 더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식보단 학습하기 쉽고 빠르고 그리고 이걸 통과하면 오히려 주식이 더 잘 보이는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정말 주식이 늘지 않는 게 느는 상품입니다. 네, 해외 선물을 알고 나면 정말로 주식이 더 잘 보이는 제 경험담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환율하고 해외 선물의 환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달러라는 상품이 있고요. 유로화라는 상품, 우리 뭐 유로 다 뭐 엔화 이런 TV 뉴스에 나오는 상품 있잖아요. 얘가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요. 얘가 내려가면 주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선물은 23시간 동안 내내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고 주식은 8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 동시호가 4시까지 움직이는 거라고 봤을 때 이거 직전에 23시간 돌아간 상품만 보면 다음날 장 확인이 바로 돼요. 정말 깔끔하게.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스닥이 빠진다. 지금 요즘 빠지고 있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요. 계속 빨갛게 올라오고 있고 만약에 나스닥이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스닥 주가가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와, 돈이 비싸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더 비싸지기 전에 사야 되니까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환율은 계속. 더 올라가면 메뉴에서 환전하면 바보 되겠네 이러면서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이 주식에 있던 자산이 일로 옮겨져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지수가 확 튀어요. 왜? 주식은 사자마자 1%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프로씩 올라가니까 환전해서 갖고 있는 거 끽해봐야 10원, 20원, 5원 올라가는데 여기다 놓으면 돈 대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만 빠져도 주식으로 확 가게 되거든요. 둘 다 같이 빠지거나 둘 다 같이 오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작년처럼 정말 10년 주기마다 한 번씩 경제에 맛이 갔을 때 그때 같이 내려오고 같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지금 일어난 일이 뭐냐면 금리가 하락한 게 있고 금리가 인하한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파트는 금리 인하된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빵 터져서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돈을 풀어서 빨리 사람들아 살아라 해서 금리를 인하를 시켰고 이걸 2023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가 지킬지 안 지킬지 연준이 그건 모르겠지만 자, 그럼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금리를 일부러 하락하게 된 뭐 이제 채권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막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풍부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호숫가에 황소개구리 한 마리만 있었을 때는 야, 이거 황소개구리가 점점 늘어나면 여기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겠구나. 그런데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황소개구리의 천적도 있고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애도 있고 황소개구리가 잡아먹는 애도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금리 하락과 함께 시장이 저렇게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금리를 내려라고 망치로 뚱 하고 떨어뜨려서 빵 내리는 경우에는 정책으로 내리는 거예요. 정책 당국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돌아가면 여러분의 주식은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 상황이 되면은 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증시가. 근데 바로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 거지, 여러분들 동학개미합시다 하고서는 폭락장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이 찰나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인 건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 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증시 대기자금 55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거 원래 알고 있던 부동산 팔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고요. 이건 너무 명확하게 10년 주기로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요. 자,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유입이 되니까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뭐 했어요? 야, 부동산 규제해서 막아버리자. 이거 고점 못 찍게 하자. 주식 시장 유동성이 확 불어 올라왔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살짝 무릎팍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다음 상황 보실게요. 자,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갑자기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려가는 거는 다른 이유에서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박스 닭 안에 들어와 있고 박스피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지금 뭐 금리 인상 2, 3년 뒤까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고 있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주식과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하면 환율이 떨어져요. 근데 안 떨어지고 막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급락해서 갑자기 수출주들이 야, 환율 떨어질 때 이게 물건 팔자 야 하고 일어나서 야, IT 가나? 라고 생각을 9월 초순에 다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있죠. 자, 금리가 하락하면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더라도 이자를 많이 못 받잖아요. 뭐 제로금리인데 은행에 넣어봤자 0원인데 누가 여기다 갖다 돈을 넣겠어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막 벌으려고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막 만들어내고 진단키트 만들고 막 코로나 약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왜? 대출이자 싸니까.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 상장기업의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자금이 증가하면서 외인 매수세가 증가해야 되는데 올 한 해 계속 외국인들이 물량을 뺐죠. 왠지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는 시장에 의해서라도 또 하락해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인위적으로 인하했더니 유동성 자금이 결국은 야, 제로금리니까 또 딴 데 가서 돈 벌자 이러니까 더 내려가서 더 내려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의외로 대출로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을 풀러 땡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규제를 해서 대출을 더 많이 못하게 막아놨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죠? 주식시장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한경 같은 방송 포함해서 언론과 금융 전문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인하해야 투자가 늘어난다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이게 우리 언제 모습이 2019년 모습이에요. 2019년 1월부터 12월 동안 한경 계속 보신 분들은 계속 금리 인하, 돈 뿌려, 제발 뿌려주세요. 막 이래서 시장이 줄렁줄렁하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금융당국은 경기 둔화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되면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주가를 일시적으로 반등하는데, 사실 2019년도 한 4월부터 이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버팅기고 끝까지 버팅기다 9월 달에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못 올라왔던 거야.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사실은 연초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런 일 자체가 사실 이렇게까지 급락하고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횡보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시적 반등 시기가 지나서 다시 주가 지수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거는 작년 얘기예요. 자,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경기가 확실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로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주가는 빠지게 되는 게 작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죠. 주식 부동산이 빠지고 환율이 오르게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초창기 때
환율 올라가지고 가만히 그 수출하는 기업들 달러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돈의 가치가 올라서 아니면 환투기 하신 분들도 있죠. 제가 아는 친구, 저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 친구는 3억을 대출해가지고 환전으로 다 돌려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셨던 거 잘 기억해서 이게 우리 복무에 있었던 얘기예요. 잘 보시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또 인하를 합니다. 돈을 풀기도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코로나가 1, 2월에 터졌으니까 지금 10개월 정도 되려면 지금 이 시점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더 내려가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지금 시장이 이제 이런 거죠. 스팀을 뿜어냈는데 따뜻한 느낌이 오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린 거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혜택이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 돈 풀었을 때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금 줬을 때는 내 손에 돈이 꽂히고 이걸로 뭘 결제를 하니까 뭐 와닿은 게 있었지만은 기업한테는 돌아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두산 이런 애들이 막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회사를 내놨죠. 자, 이거 지금 언제 일어났어요? 최근 3, 4개월 전에 다 일어나고 지금 막 정리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긴 시간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자금 경색이 지속돼요. 지금 우리 자금 경색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돈 풀어서 우리가 그 돈 받은 걸로 소비도 하고 중간에 자가격리도 됐다가 기업들이 자금 경색 나서 회사 팔고 막 유상증자 해주세요. 돈 끌어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지금 그 지속 살짝 오고 있는 그 단계에서 살짝 증시가 멈췄어요. 자, 그래서 연초같이 금리 인하 초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질 줄 알고 주식을 팔고 나가고 계속 29조 원 팔고 나갔죠. 팔고 나간 거고요.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를 하더라도 자금 경색은 지속이 돼. 이게 몸이 딱딱하게 굳은 게 우연하게 풀린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주식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금리 하락을 이용하는 전략을 알려드리면 시장의 기능에 의해 금리가 하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를 망치로 꽝 때린 건 인하고 하락은 하고 점점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가 적으니까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막 리포트 금요일날 나온 건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채권 금리 호조 막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대박. 채권 금리는 난리 났어요. 근데 주식을 안 사고 있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도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주 매매하기보다는 대세 상승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기 투자랑 장기 투자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해야 돼요. 무슨 포인트냐면 자, 지금 이렇게 주식 사고 채권을 사고 있는 시즌이 4, 5, 6, 7, 8이고 지금 채권만 사고 있고 주식을 살짝 멈추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 대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대외 리스크는 우리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누가 당선되시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살짝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직 대세 상승기가 안 왔어요. 대세 상승기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대세 상승기 전에 반드시 중기 투자랑 장기 투자로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여기 이 전문가 시장에서는 사실 중기는 한 6개월, 뭐 예를 들어 중기는 6개월, 장기 1년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정말 그 금융 시험에서는 중기는 3년이고요. 장기는 5년이고요. 단기가 6개월 혹은 한 달이에요. 이벤트 드리븐으로 단타 치는 거. 그래서 요 얘기는 길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야 될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뉴딜 펀드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 넣는 거 이건데 그래서 뉴딜 펀드 관련주들 지금 많이들 권하거나 추천하고 나오잖아 시중에. 자, 그러면 그 대세 상승이라는 게 됐을 때 이렇게 뉴딜이들이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대세 상승기는 그럼 언제 올까? 왜냐면 그러면 2020년이 대세 상승 전이면 알고 보니 2021년도 대세 상승 전일 수도 있고 2022년이 대세 상승의 전일 수도 있잖아요. 대세 상승의 직전은 2, 3년 중에 누군지 몰라. 하지만 10년 큰 사이클 중에 우리가 1단계 1층을 밟은 건 맞아요. 여기 지금 1층에 1층. 자, 그러면 대세 상승기는 어떤 조건이 여건이 되면 오냐면 첫 번째, 기업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증가하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반도체. 그쵸? 그리고 자동차. 우리나라만. 그리고 배터리. 아니면
나머지 안 좋은 애도 스스로 빽빽해져. 아니 뭐 이마트 뭐 이런 애들 유통. 그래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돼요.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화가 갑자기 빚이 1,000만 원 있었는데 100씩 벌면 재무의 구조는 개선되지 않아요. 왜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2,000 딱 들어오면 1,000을 한 번 더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재무의 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어요. 빚 갚고 끝. 나머지 현금으로 나눠서 구조를 짤 수가 있어. 얘는 뭐 앞으로 빌릴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얘는 운영비로 내고 이런 식으로. 재무 구조의 개선은요. 조금 벌어서 꾸준히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확 들어와서 확 덮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현금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현금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는 이렇게 작은 물줄기에서 돈이 쫄쫄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전 퍼서 부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가 마스크라든가 진단키트가 거기에 포함돼요. 조금 팔아가지고 10억, 20억, 60억 벌다 갑자기 막 무슨 몇백억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확 올라오는 이런 거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투자했던 어떤 엔터가 있는데 그게 40만 원에 있다가 지금 뭐 15만 원 가니 뭐 지금 뭐 20만 원 되니 그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거기가 재무 구조가 개선돼서 현금 흐름이 좋아진 게 콘서트 한번 할 때마다 500억씩 버니까 돈을 부을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내려온 거는 원래 뭐 나올 물량이 있어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산업 영업 환경이 좋아지면 주가 상승 분위기가 상장 기업 전체로 파급되고 주가가 오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의 영업 환경이 좋아지면 무슨 얘기냐면 돈을 한꺼번에 갖다 덮으니까 현찰 좀 생기면 주가 상승 분위기가 막 되면서 상장 기업 전체로 파급되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 아직 이거 아니다. 성장주들 특징. 야, 조만간 좋아지지 않겠냐? 금리 돈 일부러 풀었는데 그거 뭔가 회사의 기업들의 영향이 오는데 10달은 걸리겠는데 미리 주가를 사놓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적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 상승해. 주화가 누가 봐도 지금 10,000원짜리인데 2만 원 정도 가치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주화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키가 160인데 매해 한 2cm에서 3cm 정도는 꾸준히 자라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못 자라겠지. 뭐 이렇게 계속 자라면 식물도 아니고 제가 180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적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시점이 대세상승기에 있어요. 자, 그럼 그때는 예를 들면 시중금리가 만약에 7%다. 이럴 일은 없지만 7%일 때 적정 주가지수 수준을 나타내는 시장평균 주가 수익률 PER은 15에서 20배 정도 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6%일 때는 이게 13에서 한 18배인 거고 이게 5%일 때는 이게 12에서 한 16인 거고 시중금리가 4일 때는 한 10에서 한 14인 거고 시중금리가 3%일 때는 한 9에서 한 12 사이인 거고 시중금리가 한 2%일 때는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PER을 잡을 때 보통 한 뭐 7에서 8, 9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지금 빵이라며. 그러면 목표 주가 산정할 때 PER 높게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2에서 3%까지 올라가면 시중금리를 플러스 배수를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오기 전에 사놔야 된다고요, 주식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있는 게 팔아야 될 시점이고 정리될 시점인가라기보다는 현금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비중 조절을 어떻게 지금 테트리스를 잘 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 2, 3년 뒤나 10년 뒤에 자산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강남집값 안 오를 줄 알고 빚져가지고 2억 주고 산 집이 4억 되고 5억 되고 6억 되는데 걸린 시간 10년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대세 상승 직전에 주식이 있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업황에 따라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 되잖아요. 30, 410배가 뭐예요? 100배, 200배도 가는데 400배까지도 가는데. 그래서 이 파트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세 상승기 진입하면 대수롭지 않은 악재는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재료 없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왜? 대세 상승이 아직 아니니까. 그리고 투기 세력과 시장 관계자들이 대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요. 야, 간다. 2600선 간다 만들고 기술적 분석에 기초해 차트에 기초해서 지금 상승 분위기가 계속 갑니다. 뚫고 나갑니다. 자, 뭐 우리 이 방송 초반에는 업스러스트 있잖아요. 야, 위에 뚫지만 강한 반등 뚫고 나갑니다. 뭐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는데 아직 아니야, 아직.
그리고 재테크 지식이 부족할수록 거품이 크게 생기고 붕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동학개미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왜냐면 지금 10년 정도 주식하신 분들이 헤매고 있는데 이미 막 미국 주식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막 국내 주식도 샀다 팔았다는 거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향후 올라오는 거는 금융시장의 선진화 대세 상승기지 거품 시장이 아니에요. 거품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다 주식을 너무 잘 알아. 학교에서도 배웠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대세 상승기 파악 방법 중에 경기 선행 지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경기 선행 지수는 말 그대로 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 시리즈들은 좀 힌트를 드리자면 매년 12개월 중에 1, 2, 3월에 많이 나오고요. 분기별의 앞부분 파트에 많이 나와요. 분기 실적 3분기 딱 나오고 바로 4분기 들어가기 전 그때 선행지수가 나오고 혹은 매월 첫째 주에 나와요. 매월 첫째 주. 그래서 경기 선행하는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나가는 신호가 나오면 회복이 된다는 뜻인데 우리 아직 아픈 것도 안 왔어요. 경기 아직도 여전히 안 좋을 거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세 상승 오기 전 단계고 주식을 보유를 장기나 중기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런 신호를 줘요. 경기가 막 되게 좋아질 것 같고 대세 상승이 올 것 같을 때 재고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D램 재고도 감소했다며.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아니죠. 네. 그다음에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진다라는데 아직 아니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 조짐이 보인다. 아니죠. 목재 폭락한 거 보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된 다음에 바로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아,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네. 전기차 배터리 정도만 살짝 재고 줄고 전력 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되는데 걔 빼고는 뭐 딱히 없잖아요. 자, 그리고 통화량이 되게 중요해요. 대상승 파악하실 때 경기 선행지수가 호전되고 연초에 경기 선행지수 호전됐다, 월초에 호전됐다, 분기에 호전됐다 하면 찍어놓은 돈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과잉통화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면 대상승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열심히 막 내년에 555조 풀고 막 전 세계에서 1000조 풀고 난리 났잖아요. 그 돈이 쌓여 푸는 게 처음부터 1000조 하고 확 붙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풀고 있는 게 풀리다 보면 완전히 다 풀린 시점 있잖아요. 다 풀리고 경기가 호전되면서 증시가 날아가는 구조예요. 지금 뭐예요? 호전됐어요? 안 됐죠? 돈 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여러분 두루마리 앞에 3장 풀리는 상태예요. 롤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내년 돈 아직 10,000원 한 정도 미리 안 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는 이때 외국에 투자한 주식을 매도하고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전조 증상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애플,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그림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막 너네 뭐 세금을 물리겠다, 뭐 제재를 하겠다, 반독 좀 어떻게 해라. 그렇게 되면 외국의 주식을 자기네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팔고 달러로 바꿔서 국외로 나가버리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통화량인데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되면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니까 국내 주가지수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안 왔다니까요. 코로나 폭락하고 외국인들은 다 나갔어요. 더 나갈 자금이 없을 정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 채우고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 위로 외국인이 채워가지고 외국인이 증시를 더 올리고 외국인이 이탈하려면 아직도 내년 후년 먼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걱정하냐 이거죠. 박스피 잠시일 뿐인데 자, 그럼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미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 매수 들어오는 건 아직은 안전해요. 왜?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며 2023년까지. 그쵸? 자, 그럼 경기 선행지수가 높은 성장률을 예고하면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을 늘릴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 빼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풀신용 때려서 할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있는 걸로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 평단 조절 잘 해가지고 규모 있게 끌고 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대세 상승기 파악 방법 중에 회사채 금리가 있는데 뭐 요거는 대세 상승기에는 신용이 좀 낮은 싼 기업에 발행한 CB 가격이 올라요. 이거는 제가 2019년하고 2017년에 직접 봤던 게 이제 뭐 한류열풍 불어서 마스크팩 팔린다고 그러면 마스크팩 CB를 받으려고 저기 저 건물 밖까지 줄 서가지고 막 CB 받으려고 수억씩 억씩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보통 언제 오냐면 10년 중에 사이클 중에서 중반을 지나갈 때 와요. 중반을.
처음에 초창기에 돈 풀었을 때 힘들어서 돈 풀었고 그 풀린 돈이 뭔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경기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2025, 2026, 2027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안 했고 자 그럼 그때는 인기가 많아져가지고요 회사채 금리가 오히려 더 싸지게 되고 경영 환경이 갑자기 개선되죠. 갑자기 어디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럼 하락한 가격에 싼 회사채가 갑자기 자금 경색 형상이 훼손되면서 가격이 다시 높아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10년 주기 중에 지금 기업이 힘들다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유상증자는 이거예요. 유상으로 증자할 테니까 주식을 내놓으시오. 이런 거 뭐냐면 저한테 좋아야 돈 없지 너의 손목을 다오 하고서 제가 손목 잘라준 거라고요. 근데 시비는 뭐냐면 여기 저한테 돈만 넣었다가 돈만 가져가고 이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이죠. 그쵸? 네, 그래서 회사채 금리 가격이 지금은 아직 대상승 아예 징조조차 보이지 않아요. 지금. 네, 아직 지금 정말 주식 최앞단에 1층 모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가지수 상승 시 돈은 상업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인용하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오를 때 일로 왔죠? 상업은행은 증시 과열기에 부족한 대출 자금을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해서 해외 차입을 통해 채우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할 일도 없는데 아직 금융 비용이 부담이 증가해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지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지금 그냥 원래 기업이 힘들고요. 돈 풀어줬고요. 아직 그 돈 입금 못 받은 기업들도 많아요. 정부 지원책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애들도 많은 이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주가 지수가 고점일 때는 저희 같은 증권 전문가들이 은행 예금 상품이 판매자들한테 수익률이 더 좋냐 안 좋냐로 싸워요. 뭐냐면 야 여기가 주가가 고점인데 은행 이자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어요? 은행 이자가 아직 좋아요? 제로금리인데?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지금 업스러스트 나와가지고 폭락할 거로 생각하는데 조건이 하나도 갖춰진 게 없어. 자, 그리고 현명한 돈은 요런 논쟁 벌이고 있을 때 바로 주식시장에 돈을 빼서 은행으로 갖다 놔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큰 악재가 노출되면 주식시장 대세하라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주식을 왜 팔아야 될까요? 네, 길게 보세요. 뭐 천년만년 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1, 2년만 더 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하고 내국인 투자자는 이런 대세 상승의 끝물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주식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싸고 환율이 적정 환율보다 매우 높으면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 초기라고 판단하여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요. 자 환율이 매우 높으면 주식시장이 바닥이구나. 환율이 높으니까 주식시장에 투자 가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현금만 갖고 있어도 돈이 저절로 불어나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제일 쌀 때, 싼 가격에 사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외국인이 안 들어온 이유? 환율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다시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아직은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자, 주가지수가 실물경제 성장 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거나 시장 환율이 적정 환율보다 매우 낮으면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을 우려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판다. 여러분, 우리 이거 연초에 겪어봤잖아요. 무지하게 파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이게 연초에 있었던 시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매수 물량을 늘리고 외인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환율은 더 상승하고 경색된다. 이거 이미 겪어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대세 상승 끝에 나와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은은 이미 나가고 국내 주식시장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샀고 그리고 매수 물량을 늘리긴 늘렸는데 많이 늘린 건 아니잖아요. 뭐 신용매수 풀물 매도한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건 지금 걱정할 이유가 없고 최근에 조정받은 게 오히려 건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식시장의 대세 하락기가 또 올 수 있잖아요. 이게 10년 사이클 중에 보통 후반이에요. 보통 언제 오냐면 6, 7, 8년 차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6, 2027, 2028년도에 일어날 일이죠. 자, 그때는 유상증자가 어려워요. 요즘 여러분 네이버에 유상증자 치고 뉴스에서 최신수 눌러보세요. 유상증자 기업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락기에는 유증이 어려우니까 채권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주가지수가 오히려 하락해서 재무구조가 더 나빠져가지고 회사채를 경쟁적으로 막 찍어내. 1차, 12,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7차까지 찍은 애들 소드럭 빽빽했죠. 언제? 2017년, 2018년. 공시어로 뭐 깜짝 놀라는 이 시비가 막 23차까지 나와 있고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또 올라요. 오르고
기업의 금융 비용이 부담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힘들었던 뭐 헬릭스미스 이런 애들이 힘들었던 게 아니 뭐 HLB 아니 금융 비용을 넘어갔다가 다 막 뭐 1,000억씩 막 2,000억씩 갖다가 꽂으니까 근데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가 지수가 더 빠지고 주가가 못 올라오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CB를 너무 경쟁적으로 찍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잠깐 좀 쉬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여러분 2017, 18, 19에 올해 들어온 동학개미가 오기도 전에 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에서 돈이 국채로 몰려가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회사채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코로나 때 있었어요. 미국 국채가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안 빠지고 있고요. 회사채 가격은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주식이 너무 싸서 여기서 더 갈 것 같으니까. 요즘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창에서 유상증자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제넨바이오, 에스퓨얼스, 코랑코, 뭐 메디톡스, 한진, 전진, 바이오팜, 페트론, 제주항공, HLB, 뭐 두산솔루스, LS 난리예요. 유상증자 판이에요. 자, 유상증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10년 사이클 초기네? 그쵸. 아직 대세상승기 오지도 않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유상증자가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냐, 시장 오르냐? 아니에요. 유상증자로 돈 넣어서 주식을 추가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주화가 가진 양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누가 돈을 부어줘서 내가 나의 양을 더 늘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어디다 쓰냐면 그냥 돈 쓰는 돈이에요. 돈 받은 걸 쓰는 돈. 설비 투자, 운영비, 신사업 진출 이런 걸 쓰는데 이거를 유증 돈 받은 걸로 보통 해요. 그러면 보통 유증은 삼자 배정으로 기존 구주주 주식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보통 찍어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유상증자 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유상증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원래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보통 보호해수가 돈이 락이 걸려 있어요. 6에서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데 이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그러니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찍어가지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싸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식을 받은 삼자 배정 유증인 경우에 처음 받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은 보호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주식을 샀다? 근데 유상증자를 내가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가지고 주식을 유상증자를 넣고 증을 받았어요. 이거를 보호해서 락업이 안 걸려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IPO 어떤 종목이 막 내려오고 유상증자 나온 종목 중에 가는 애도 있지만 더 내려왔다 가는 애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즉시 팔고 나올 수 있는 이 물량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시에 물론 어느 정도 표현이 돼 있긴 자세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증 공시만 보고 들어갔다 몇 년씩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교환사채라든가 유증은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유상증자가 있으면 반드시 권리락이 있게 돼요. 주가 이렇게 가서 유상증자하고 공시 빵 나고 여기 권리락 이렇게 써진 다음에 갑자기 급락하잖아요. 자, 이렇게 권리락 대응하시는 방법을 제가 세 줄로 표현해 드릴게요. 기존 주주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손해를 안 보는 게 이게 손해 안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신주 인수권 뭐 예를 들어 띵띵띵띵 뭐 종목 신주 인수권 유상 청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뜨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식 샀던 것 중에 거기에 유상증자를 신주를 받아서 참여를 해야지 안 봐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띵뜨리 정보 유상증자 뭐 신주를 받으려면 어디 HTS 뭘 누르시고 청약에 참여해야지만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참여해야 돼요. 안 하면 손해봐요. 자, 아니면 권리락 생기기 전에 팔던가. 근데 이미 이게 나한테 문자 알람이 왔다. 그러면 그냥 사야 돼요. 사는 게 이득이에요. 자, 그러면 유상증자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대로 이 이슈가 있어요. 공시가 아주 순서대로 똑같이 나와요. 뭐냐면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참여자가 유상증자로 일단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돈 내가 미리 사놓은 애가 유상증자 쳐서 이렇게 공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대준주 변경 공시가 나요. 그럼 뭐 합병 이슈 CB 찍었다, BW 찍었다, 유증 찍었다 이런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 변경을 추가를 한 다음에 대표이사를 바꾸고요. 사명 변경을 하고 호재 공시가 나오는데 이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빠르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유증 공시 나왔고 권리락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가 언제 올라가지 기다리는데 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 요즘 이게 엄청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잘하면 잘이고 못하면 못 잘못될 수 있어요. 권리락 끝나고 주가 줄줄줄 나올 수 있어. 왜? 신주 인수권 받으라는 문자 받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못 해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박스핏 박스탁 시장의 최적화는요. 사실
세계적인 금융부자들은 상품 선물 출신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크 와인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옥수수로 재발된 사람이고요. 옥수수 선물로. 그 다음에 게리 비벨트라고 해서 옥수수랑 대두. 그 다음에 마이클 마커스라고 대두 신이죠. 대두 옥수수 신이고, 리타드 데니스라고 상품 선물 전부를 하는데 뭐 그냥 신이야, 신. 레전드고, 브루스 코브너 제가 거의 세계적인 트레이더인데, 이런 박스권 장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되게 속 시원하게 풀어서 쓴 글들이 있어요. 그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보면은 조밀한 박스권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돌파가 일어나야지 박스가 뚫린대요. 무슨 얘기냐면 박스 돌파는 어떤 명분으로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뚫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게 증시가 올랐을 때 이 동학개미 뭐하냐 왜 올라가냐의 최초의 시발점인 것처럼 이 박스도 그냥 뚫을 만한 아주 명확한 명분이 없는 게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서 뚫는 게 아니라니까. 명분은 있는데 못 뚫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매가 되려면 그냥 뚫고 나가고 증시가 가는 그 한 개의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동학개미 돈 없죠? 증시에 다 돈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박스비 박스다. 뚫는 방법이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세계적인 부자들 상품 선물 출신이니까 상품 선물로 가자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해외 선물 상품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두. 맨날 주식하고 1도 상관없는데 우리 환경에서 보통 뭐 미중 갈등에 대두를 사니 안 사니 중국이 사니 안 사니 이 이슈 가지고 맨 주식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시황 볼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두 실제 현물 주포 우린 거? 모르셨죠? 자, 보시면 시카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선물로 대두가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상품, 100년 넘게 있었던 거고 차트를 보고 사고 팔고가 되는 애예요. 근데 이거는 차트를 보고 대두를 사고 팔고가 되고 시세가 오르면 오른 대로 수익을 내려가는 건 매도로 공매도처럼 매도 베팅해가지고 이 시세 차익을 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만기가 되면 진짜 대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상품 선물 거래소예요. 상품을 실제로 받는. 근데 요게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거래가 되고요. 사용처는 보통 이 대두는 아시죠? 두부, 콩나물, 식용유, 가축 사료랑 여러 바디 크림이랑 워시 같은 데 뒤에 보면 대두유, 대두 써있죠. 그 대두도 이거 포함이에요. 주요 생산국이 유럽,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고 주요 수출국이 미국이 최다 수출국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 보고 사 이러잖아요. 그리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캐나다, 파라과이도 주요 수출국이에요. 주요 수입국 의존국이 중국. 의존의 의존. 중국. 그 다음에 최다 수입국이 유럽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님이 누구죠? 대두는 중국하고 유럽이에요. 자, 근데 트레이딩의 주포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페노션에 진짜 실제 리얼 상품 선물 트레이더가 있다 그래서 전화 연결해서 한번 방송에 연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진짜 2020년 최근에 그 이투투 인터내셔널이 보면 EGT라고 합작법인이 있어요. 여기 2대 주주가 됐는데 선물 트레이더 겸 현물 트레이딩을 통으로 하는데 거의 글로벌 4대 기업 안에 드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두 해외 선물을 한다. 그럼 여기 거래 일으키는 주포 여기에요. 여기. 이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세한 설명은 미국 워싱턴주 롱병 소재 EGT 곡물터미널이 지금 한 55만 제곱미터의 전향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옥수수 대두 소맥을 연간 900만 톤 곡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저장하고요. 육상 레인의 부두에 하역까지 다 한꺼번에 통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 곡물 4대 곡물 중에 메이저인데 번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파트너십 맺어가지고요. 토종 곡물 트레이더로서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이라든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해외 선물에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직접 참여하는 해외 선물의 실주포가 된 거죠. 또 하나는 포스코 대우가 작년 2월 13일에 우크라이나 물류기업 오렉심 그룹하고 핵 터미널을 인수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물을 지금 미국 농무성에서 우크라이나 것만 2027년에는 7,5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뭐 대두사가 뭐 대두 어떡할 거야 뭐 대두 수입할 거야 가져갈 거야 하는 그 이슈의 진짜 정가운데 있는 회사인데요. 트레이딩의 주포입니다. 보통
제가 이게 시간상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더 가도 돼요? 네. 어차피 녹화하니까 그쵸? 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가 이게 뭐냐면 이 다음 상품으로는 옥수수예요. 옥수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뉴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옥수수가 다 동물의 사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에탄올로 쓰여요. 여러분 요즘 손소독제 쓰려면 에탄올 있어야 되죠. 그쵸? 방역하려면 에탄올 있어야 되고 그 에탄올로 그리고 사실은 그 에너지를 많이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옥수수가 지금은 그냥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치만 앞으로는 에너지 자원, 친환경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자세히 보실게요. 옥수수도 시카고 상품거래 거래소에서 선물로 차트로 사고팔고가 우리도 다 되는데 이게 보통 미국, 브라질, 중국이 생산을 하는 애들이에요. 수출국이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가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에탄올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원래부터 옥수수는 과잉 생산 나오면 에탄올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에탄올 수요량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어요. 그 옥수수 트레이딩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 호황일 때 전기 에너지로 에탄올을 쓰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료로는 40%를 쓰지만 에탄올은 20%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국가는 공장 돌리고 농경 돌릴 때 에탄올로 만든 에너지로 뭐 그 트랙터나 이런 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이 옥수수가 떨어지면 사탕수수로 에탄올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탕수수가 그래서 가격이 오른 적도 있어요. 한 4년 전에 막 이렇게 폭주한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유가랑도 관련이 있고 코로나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 상품 선물 옥수수 해외 선물 안에 있다. 근데 이런 해외 선물 누가 거래하냐면 거래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주식을 우리가 HTS로 사는 게 개인, 그 다음에 남의 돈을 위탁받은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 회사 타이틀 달고 들어오는 그 세 개의 인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찍어오는 사람이 이제 애널리스트, 닦아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 매니저인 건데 미국의 이런 회사는 두 개의 직업이 있어요. 뭐냐면 커미션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 거래소 내에 하나의 부스를 얼마를 내고 렌탈을 해가지고 여기에 가만히 이 부스는 내 거다 하고서 지키고 있으면서 증권사나 이런 데서 고객이 들어오면은 수주수를 받고 이 돈을 거래를 대신해주는 브로커가 있고 독립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개인인데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은요 주식쟁이가 아니에요. 해외 선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해외 선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하고 직접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완전한 메이저 시장에 진짜로 주식과 상품 선물로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을 같이 시장에서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빅쇼트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 해외 선물 차트 안에 보시면 여기 금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채, 미국채, 유로채, 국채 이런 거 있잖아요. 빅쇼트에서 나왔던 상품들은 이 채권 선물이었어요. 금리채였거든요. 이거 직접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통화 상품에서 2016년 유로 폭락해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200만 원 가지고 90만 원씩 벌던 날이 있어. 매일 90만 원, 6개월 내내. 그 주역 조지 소로스거든요. 조지 소로스를 통화 상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분 통화밖에 안 해요. 온리 통화. 통화 시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거래하다 보면은 거래가 막 터진다. 여기.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식시장이 차트상으로는 한 번 더 내려갈 것처럼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의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 니꼬리 음봉일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을 다 팔고 정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세 상승 들어오기 전에 잘 보유를 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빈부격차가 1년과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주식으로 정말 잘 끌고 가서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주식시장 속에서 이 박스권, 박스피, 박스닥 장세에서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사실은 상품 선물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품 선물 자금들은 대부분
큰 주포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큰 주포 한 명이 꾸리는 큰 돈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계약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뭔가 자존감이 좀 떨어지셨거나 주식이 아무래도 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를 한번 찍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가시면 갑자기 세계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열리는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고 투자를 아주 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임주아 대표였습니다.